좀 전에 인사드렸습니다만 다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김재용입니다. 예, 보통 제목하고 뭐 목차합니다만은 순서를 약간 다시 돌리더라도 오늘 또 덥고 해서 어딘지 아시죠? 가보셨나요? 예, 제가 위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게 천전리 서석에 여기에 글자들만 주목하시는데 실은 이 주변 경관이 당시 신라에서는 가장 명성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라 왕족들이 여기에 항상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오게 됩니다. 지금 하나 좋아진 것은 옛날에는 요 뒤로에서 버스나 차로에서 내려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쪽에 울주 방고대 안각화 아시죠? 안각화에서 여기를 둘레길을 만들어서 거기서 오면서 요 반대편 위에서 보게 만들고 저도 최근에 가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유적만 보고 글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제목은 진흥왕 순수비입니다만 그 글자 한자 한자보다는 전체 진흥왕 순수비가 어떻고 그럼 거기를 통해서 진흥왕대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듯이 마찬가지로 요 자체를 여러분 보실 때 여기만 주목해서 요것만 보고 다 봤다 하지 마시고 쭉 30분에 40분 정도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요 길 건너편에도 공룡 발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지 마시고 공룡 발자국을 찾아보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있다는 걸 알면 보이는데 모르고 가면 안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가 있다는 걸 보면 보이는데 그냥 가시면 글자가 안 보여요.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글을 찾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몇 년의 글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도 가기 힘든 곳이지만 이렇게 항상 물이 흐르는, 지금은 뭐 방고대안각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만 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 갔을 때 신라인들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좁은 것입니다만 당시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는 100여만 명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여기 보시면 539년에 이제 여기에서 진흥왕이 11살 때 12살의 왕이 되거든요. 뭐 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제 삼국사기 때문에 12살의 왕이 되는데 11살 때 어머니 지소 부인을 손을 잡고 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재밌는 게 오늘 뭐 진흥왕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12여 년 전에는 남편을 하고 손잡고 왔는데, 손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없습니다. 왔는데 이제 10년 후에는 아들하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입종갈문왕이 돌아가신. 근데 요게 왜 1년 전에 되느냐? 이미 이때 법홍왕이, 현 왕인 법홍왕은 돌아가시려고 하고 있을 때니까 그냥 한가롭게 놀러 오지 않고 왜 왔겠어요? 다음에 아들이 왕을 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소부인과 진흥왕을 따르는 일군의 왕족들과 같이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물론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왕이 되기 1년 전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진흥왕의 어릴 때 이름이 신맥부지라는 것도 이 기록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지금 제 첫 카트는 오늘 순수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진흥왕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되면 여기에 보면 옆에 진흥왕 이름뿐만 아니고 화랑의 이름들이 나와서 신라 화랑들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여기 와서, 어떤 사람들은 술 마시고 놀았다고 어떤 대종서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냥 술을 지금처럼 클럽에 가서 마신 게 아니고요. 일정하게 술잔을 주고받는 예절을 배우면서 수련을 하던 그런 행태입니다. 그리고 와서 놀고 간 게 아니고 그 의식을 행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합니다. 저거 그럼 이번에 제목은 아시나요? 오늘 강의 제목은 아시나요? 예, 저는 잊어버려도 강의 제목은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강의를 받고는 그냥 무심결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박물관 인터넷에 이 유물 궁금하더라고요. 진흥왕 순수비 우리 있잖아요. 국보 3호 그죠? 있어가지고 심심해서 뜩 떠가지고 무슨 내용이나 뜩 떠갔더니 거기 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여기 아까 춘천박물관장 하기 전에 여기에 고고부 학예관 때 제가 그 썼는 글인데 진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래도 난 그 사이에 뭐 이제 떠났으니까 내 이름 지웠는 줄 알았더니 제 이름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박물관에서 존재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자, 제목이 오늘 그래서 합니다만은 오늘 이제 주 내용은 이겁니다. 목차보다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 진흥왕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다른 왕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건데 하나는 영토 확장을 해가 정복하는 정복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불교를 수호하는 교황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식과 자비와 이런 걸 수호하는 교황이랑은 전혀 상반된 걸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삼국사기 해봤자 A4 용지로 한 페이지면 진흥왕 이야기가 끝이는. 여러분 정말 허망하죠? 엄청 유명한 것 같은데 A4 용지 한 페이지 삼국사기 다 하는데, 우리가 그럼 진흥왕을 어떻게 하느냐? 진흥왕 순수비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서는 4가지가 나옵니다. 엄밀한 말하면 3가지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도 드리고 5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5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오늘은 그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할 시간도 없을 뿐 그것보다는 형태, 유물의 형태를 통해가 진흥왕이 뭘 지향했는가, 형태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걸 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식 전달보다는 유물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서 이해하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진흥왕 수수비가 5개, 엄밀하게는 3개인데 4개, 5개라고 했지만 모양을 딱 보면 왜 어디까지 순수비라고 하고 무엇은 척경비라 하고 무엇은 그냥 같은 율령비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모양을 보고 하는 법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진흥왕 이야기를 어느 때 정복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톡이라든지 당시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가 진흥왕을 추적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미리 말할 때면 왜 진흥왕 오늘 강의에서 통일을 하냐? 교과서에 보시면 삼국 통일하면 첫째 뭐가 나오는가? 전쟁 이야기부터 나와요. 김효신이 백제멸망하고. 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불만했어요. 통일을 지향하면 상대를 쳐서 없애게 통일이면 한데, 이겨서 간 이것으로만 삼국이 됐다고, 통일신라가 됐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나왔지만 통일신라 고각개론을 지난달에 제가 냈습니다만은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신라는 그러면 안 하다가 마지막 10몇 년 동안 싸우다가 됐냐 해서 이미 100년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해왔냐 하고, 오늘은 요게 초점이 아니고 요 부분을 하고에 대해서, 요 부분이 영토 확장 전에 군대 양상 이전에 어떻게 이분이 정복하기 전에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나를 위주로 해서 순수비를 알려줍니다. 순수비를 우리는 마치 정복하고 나서의 결과물만 보는데 그 내용은 쳐서 묻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다 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한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잘 맞았어요. 잘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형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요 윗부분은 날라갔습니다. 의도적으로 깼어요. 지금 깬 게 아니고 아마 당대 어느 시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떤 돌일까요? 예, 그냥 산에 있는 돌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왜 산에 있는 돌이라고 설명하지만 초창기에 비석을 만들 때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쭉 이렇게 칸을 안 쳤기 때문에 약간 삐뚤입니다. 직선이 이렇게 딱 내려와야 되는데 약간 옆으로 가다가 옆으로 쭉 가다 보니까 안 맞아서 다시 또 바로 서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 왜 초등학교 때 노트 쓸 때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진흥왕 초기 550년인데 연대 부분 요게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검은색들이 있는 것은 깨트리고 들무신 누각이 있는데 누각도 불태웠을 가능성이 현재는 거의 100%. 왜 그러냐? 여기에 보면 여기가 원래 고구려 지역이었는데 고구려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오는데 협력하는 사람과 협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협력자가에 대해서 상품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누가 깨트렸겠어요? 예, 못 받은 사람들. 물론 진흥왕이 그것을 안 해준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 진흥왕이 한 시책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후삼국 시기에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졌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일단 보여준 것은 초창기 이제 진흥왕의 모습 중에 하나 중입니다. 하나는 거기 내용 중에 중요한 게 그냥 점령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린다고는 국법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창기 고구려 지역을 점령되었는데 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좀 이따 제가 성왕하고 비교해서 왜 법이 중요한가도 설명. 또 거기에 적성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단양입니다. 점령하고 거기에 밭과 집에 대한 법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적지니까 무조건 가서 뭐 빼앗고 내 말 듣고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밭과 집을 내려줘서 해주고 그중에 특별하게 도움 준 사람에게 더 상을 주는 법에 대한 겁니다. 이 국법은 원래 신라의 법이었고 이거는 지방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처음 전쟁할 때부터 마구잡이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하는. 또 하나는 요 글자를 보시면 희미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 글자들이 없어요. 중요한 왜 그럴까요? 신라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재밌는 것은 중국 한자를 받아들일 때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자를 안 쓴 건 아닌데 요 글자도 봅니다만은 요게 딱 쓰고 나서 여기 점 보이시나요? 예, 희미합니다만은 점을 꼭 찍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형님 할 때 형자입니다. 짝대기 하나 더 있죠. 요것의 원 글자는 이런 글자입니다. 사전에는 이런 글자인데 신라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일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야기. 현재로서는 똑같은 말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삼국사기는 대화가 통했다고 나오니까 아마 사투리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글자가 어떻게 됐을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죠? 국보로 지정된 백제 창왕사릭입니다. 부여박물관 가보시면 이거하고 용봉항로 두 개가 이제 나란히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보시면 보이시죠? 형자 보이시나요? 네모에다 하나 더 있죠. 예, 여기 이제 백제의 글자고 고구려의 글자를 딱 보시면 여기 형자도 있고 여기다 하나 더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래서는 이러한 사소한 버릇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성한 요소 중에 하나고 진흥왕 시점에 대체 통일이 뭔가에 대해. 그래서 오늘 저는 통일이 이거다. 삼국은 이렇게 해서 의식을 가졌다가 아니고 좀 이따가 이제 밥그릇도 보여줄 거예요. 진흥왕이 밥그릇을 다 통일시키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진흥왕이 지향했던 점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꿈이라고 해서 뭐 그거치한 꿈이 아니고 진흥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요것도 지자죠. 지탱할 지자입니다. 지탱하다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도 그냥 지나가시는데 요 유물은 지금 중앙박물관 전시대 전시가 아마 돼 있는 거로 제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교체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 지자도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요거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오늘은 와가지고 제 오늘 내용의 요약은 레주메 제가 내주시는 것들을 보시면 더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제가 소개했던 책들 그거 보시면 이해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시간 없는 분들은 지금 빨리 짐 사시고 나가셔야 돼요. 괜히 여기 앉아있봤자 오늘은 유물 한 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비석 형태를 통해 가지고 아 진흥왕이 뭘 지향했구나 하는 걸 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것이 전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진흥왕은 몇 세기 사람이죠? 6세기예요. 6세기 모든 자료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할 것 없이 아까 제가 말한 몇 가지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아마 고구려 사람들이 처음에 중국하고 다르게 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통일기에 중국 문화가 당나라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앞으로 금속문을 보시거나 닦아서 보셨을 때 박물관 가서 보고 아 점을 딱 찍은 걸 보면 몇 세기? 6세기입니다. 가끔 가다가 7세기 초도 있으니까 그냥 6, 7세기라고 하시면 더 정확하지만 거의 7세기 금속문은 없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진흥왕 전후의 시기 6세기 그때라는 버릇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또 설명한 것은 키워드가 통일과 관계 있고 초창기 모습이 어떤 예. 또 하나는 적성입니다. 아까 말한 적성 전사법 할 때 이 당시 여기에 지명이 적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 부분에서 적성 안에서 적성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와 무엇이 셌던가요? 뭐와 무엇이 같이 있어야 되죠? 비석을 세울 때 비석은 뭐 주변에 있어야 되죠? 성과 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석의 지향점 뭐예요? 성은 뭐예요?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영역에 확장되어서 내 땅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비석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자, 그럼 비석을 만들면 신라 사람이 5개 안 했겠어요?
신라 사람이 따라가겠죠. 비석을 만든 신라인이 가겠죠. 거기서 죽을 수 있잖아요. 뭐가 또 필요해요? 무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유적지를 갔을 때는 무덤만 보지 마시고 무덤 옆에 있는 성도 보시고 그 성 주변에 비석을 찾으셔야 돼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충주에 가시면 충주 중흥비도 있지만 거기에 무덤도 있고 그 있던 장미산성이라든지 몇 가지를 세트로 보시고 와셔야지 그 지역을 이해한 겁니다. 대부분이 무덤만 보시는데 마침 요 적성에는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사진 없습니다. 요 주변에도 무덤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좀 이따가 신라인들이 갈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군대만 간 게 아니고 무엇이 움직여서 갔으냐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성하고 제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박물관 학예관 때 지금 제가 이걸 왜 요 성벽 위에 여기에서 찍은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왜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가셔서 그냥 사진 한 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진을 제가 일부러 찍게 했어요. 왜 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지형 또 이 강의는 중간에 가다가 덜 끝나도 그냥 끝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는 거기 때문에 실은 30분만 들으면 이미 강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반응 안 하시면 그냥 슬렁슬렁 하다 그냥 끝내 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다른 강의와 다르게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남겨주고 갈 거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사진도 가셔서 그냥 찍는 것보다 한 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면 보통 한 1000카트씩 찍어 오는데 강의할 때 겨우 한두 카트 써요. 성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전쟁 그리고 지킨다 이런 의미죠. 농성이 대표적인 말이잖아요. 농성이 뭐예요? 성문 끌어당고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진흥왕이 성을 만드는 것은 산 꼭대기에 만든 게 아니에요. 100m 높이에 딱 만들어요. 예, 여러분 딱 100m만 올라가면 신라성들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알 수 있는 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산 위에 한 100m쯤에 하얀색이 막 빛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성벽이에요. 보온 3년 산성이고 해발에서 다 100m들입니다. 딱 사람이 올라갔을 때 숨차서 그만두려고 하는 시점에 딱 성을 만들어요. 근데 다 교통료에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적성이 단양 휴게소 안에 있죠. 휴게소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올라오신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실은 문을 들고 나가면 뒤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뭐냐? 그냥 산에다 서면 지키는 게 아니고 물류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성에 대한 기록의 대부분은 전쟁의 이야기는 없어요. 뭐예요? 창고를 어떻게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물자를 여기다가 보관했다가 이 강을 통해 가지고 경주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전쟁은 신라 천년중에서 몇 년 안 되지만 세금은 매년 그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사람이 따라가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게 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수습입니다. 자연석일까요? 인공석일까요? 아까와 다르게 인공의 모습이 가해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가해지나요? 저 반응 안 했으면 그냥 집에 갑니다. 자연인데 인공이 가해졌어요. 뭐예요? 칸 보이시나요? 아까는 칸을 안 쳤는데 이제 칸을 친 거예요. 누가 더 빠를까요? 제가 좀 이따가 북한산 순수비가 555년설과 568년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퀴즈도 낼 겁니다. 글자를 몰라도 모양을 가지고 시대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의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은 강의 잘 듣고 하시는 분들이고 그때 좋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그냥 쓰기 바빴는데 칸을 쳐가지고 요 안에 쓰겠다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금 가시면 창녕 교동고분군에 있고 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성 어디 갔나요? 내 말이 틀렸죠? 성은 어디 갔어요?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목마산성에 있던 것을 일제시대에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 가서 지금 모습과 비교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또 아까 말한 교동고분군 중에 가야 끝에서 신라거로 바뀐 거와 목마산성과 이 비습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사가시면 생각하시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는 글자가 잘 남아있기 때문에 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가운데 볼록하잖아요. 여기가 좀 오목하고 여기 볼록하잖아요. 볼록하니까 어떻게 써요? 노출이 많이 됐죠. 중요한 가운데 내용을 몰라요.
아이러니합니다. 아까는 뭐예요? 위에 연대 부분이 날라가 연대를 모르는데 여기는 나머지 앞뒷면은 다 알아. 그래 사람 이름 나오는 뒷면과 연대는 잘 아는데 가운데 부분 핵심 내용을 모르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발견될 때 목마산성에서 발견됐을 때 이 상태에서 들고 내려옵니다. 이제 국립박물관에 있는 탁본입니다. 칸 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같았으면 왕이 행차했으면 칸을 좀 이렇게 멋있게 보여야 될 텐데 여기 뭐예요? 좀 약간 이게 초창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듯이 옛날에 왕이고 신라라고 해서 막 금방 문화가 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히 오늘 이 내용까지 뭐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내용의 핵심들이 이겁니다. 창녕비는 교과서에서는 영토 가야를 넓혔다 했지만 실제 그 내용 안에는 가야 정복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흥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 아까도 마찬가지였죠. 정복에서 누굴 잡았다는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도움 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올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정복해 갔지만 신라는 토지가 협소하고 했지만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높은 사회가 아니고 국토의 그때는 거의 8, 90%가 다 밀림지대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이 나무들을 제거하고 나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경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지방에다가 군수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내고 거기에 있는 사는 마을에 나이 많은 사람을 촌주로 해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중요한 내용은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실은 경제비에 해당됩니다. 가야 정복 이야기는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교과서 보면서 진흥왕이 560년 가열 정복에 여기 가가지고 뭐 영토를 겠는데 그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여기 보면 토지를 넓혔다고 살림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요. 자기 땅을 해주라고 하고 뭐라고 했더니 백전이 뭐죠? 하얀 밭을 뭐라고 하죠? 하얀 토지를 밭을 백전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물대는 밭을 뭐라고 하죠? 논이라고 하죠. 논을 한자로 뭐죠? 이 글자는 중국에 있나요 없나요? 예, 이게 경상도 분들은 이 글자를 금방 이해합니다. 신라인들은 성질이 급해요. 지금의 경상도 사람처럼. 그래 어떻게 해요? 두 글자를 한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글자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두 글자 한 글자 만드는 건 다 신라에서 발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백전 수전이 돼야 되는데 딱 한자를 만들어서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에만 논답자가 나오게 됩니다. 중국 사전이나 일본 사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국자라고 이렇게. 그리고 산과 소금과 하천을 이때부터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그 개발 이야기는 10분 쉬고 나서 또 하도록 할게요. 555년과 568년 이거 아까 거와 달라진 게 뭐죠? 두 개와 달라진 게 뭔가요? 가만히 계시봤자 졸음밖에 오지 않아요. 예, 깎았죠. 이거 지금은 글라인더로 깎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물손질이라 해가지고 한 1년 깎아야 돼요. 이 돌은 어디서 왔을까요? 북한산에 있어야 되죠. 왜? 경주에서 들고 왔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몇 개 들고 왔을 거예요. 한두 개 깨질 거 각오를 하고 그래 하나 또 짊어지고 올라갔어. 비봉 지금도 못 가시죠? 여기 분들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한 해에 한 3번 올라갔는데 정말 다리가 막 1년에 보통 2-3명씩 돌아가셨죠 옛날에는. 지금은 좀 그래도 밧줄도 있고 해가 좀 나는데 그만큼 흠나요. 그리고 진흥왕이 근데 올라갔어요. 자 여기에 글자를 쭉 새깁니다. 잘 안 보이지만 정확하게 새기게 됩니다. 여기는 또 요것만 지금 국보로 지정됐는데 뭐가 없죠? 이 모양을 통해서 위가 있어요 없어요? 삿갓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칸을 봉해서. 또 아랫부분도 있겠죠. 요 부분 지금 어디 갔나요? 이 밑에 부분 어디가 있을까요? 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글자만 읽었기 때문에 이것만 진흥왕이지만 진흥왕 순수비는 다리와 몸과 머리가 있어야 되는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진짜 국보는 거기 있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안에 보면 못 보셨죠? 예, 저는 그때 이거 박물관 이전할 때 마침 여기 와서 저는 또 운이 좋았는지 안 그러나 바빴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중앙청에서도 근무했어요. 저는 일제 사라졌죠.
예,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도 알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논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중앙 총독부 건물 뭐 하는데 저는 막 구조가 금방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글로만 썼는데 약간 잘못 이해한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옆에 있는 고궁박물관에도 옮기고 또 한 번 두 번째 일로 옮길 때도 또 두 번 했는데 그때 그래서 이거 보이시나요? 밑부분입니다. 여기 사라졌습니다만 위에 부분은 정연하겠지만 들어가는 부분은 대충 다듬었어요. 왜 그럴까요? 밑에 부분도 똑바로 자르면 걔가 들어가가지고 안 맞죠? 왜? 까칠까칠해야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진화항 순수비도 글만 읽으려 하지 말고 세 부분. 또 하나 이 순수비가 9%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옆에 있는 글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토리가 있죠. 누가 쓰겠어요? 예, 김정희가. 그것도 두 번에 걸쳐 올라갑니다. 맨 처음에 가서는 진흥왕이라는 글자를 찾아내고 보면서 할까요? 맨 처음에 가서는 진흥왕 순수비를 밝혀내고 두 번째 갔을 때는 68자를 읽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당시 하모니가 되는 건데 그 많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도 올라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읽을 생각을 못했는데 김정희가 읽어낸 거예요. 그때는 또 김정희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용인 사람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가서 자기도 썼는데 글자가 다르죠. 벌써 수준이 다릅니다. 전서체로 쓰고 해서체로도 쓰고 하는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유명한 거예요. 진흥왕 순수비가 5개 있지만 이게 유명화된 이유는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도 스토리 남기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스토리 남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네, 이겁니다. 지금 가시면 이 상태고 사람은 이 크기인데 요거 보이시나요? 예, 이 부분이니 이 부분 올라가시면 안 돼요. 왜? 진흥왕이 직접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진흥왕 당대의 사람이 세계는 몇 단인가요? 1단, 2단,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 근데 글자는 어디 새겼나요? 한번 볼까요? 글자는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여기로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은 여기서 보고 여기는 허공을 향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글자를 읽어야 될 곳에 왜 글자가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 글자를 새겼을까요? 이 방향 덕분에 이 비석의 글자가 살아남았습니다. 6.25 전쟁 때 사람들끼리 국군과 공산군이 서로 총을 쐈는데 이것이 글자 있는 부분이 사람 있는 쪽에 있으면 여기에 총탄이 갔을 건데 뒤에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가서 보세요. 10몇 개의 총탄 자국은 뒤에 있는데 글자가 없는 곳에 맞았어요. 진흥왕의 선견지명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안 그래도 훼손할 걸 알고 반대편에 새겼다? 자, 글자를 새겼다는 말은 뭐예요? 진흥왕이 비석을 일단 새겼다는 말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 전에 어느 왕도 이렇게 비석을 새길 생각 안 해요.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산에다가 새길 생각은 안 하는데 이분이 처음 한 거예요. 뭐예요? 나 너무 잘났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하늘에 있는 신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비석 세우는 여기가 내 땅이니까 당신 알아. 엄청난 자신감. 하나님한테. 아니 보호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보호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는 다 신라 내 땅이니까 그냥 아시고만 계시라고. 이 진흥왕의 자신감. 왜? 그게 그 당시에 진흥왕이 중국에 대해서 좀 알고 막 이랬으면 그런 자신감 없을 텐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막 정말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 20살까지는 어머니 밑에서 그냥 하다가 정말 꿈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막 오는데 그칠 게 없는 사람이 신에게도 이렇게 하게 돼. 그 덕분에 이 비석이 살아남는 또 그런. 예.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앞에는 제가 했죠. 자연석이 막 썼는데 이제는 제목 부분과 주요 내용 부분과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 이 세 개로 하고 있는 순수비의 원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중국의 원형이 더 있습니다만은 예. 또 거기에 태왕이라 쓰게 됩니다. 그 전에 왕들은 뭐예요? 마리깐? 여러분 마리깐에서 왕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삼국사님 됐지만 실은 비석에 보면 마리깐에서 중국식 왕자하고 매금이 마리깐은 같은 겁니다. 합쳐서 중간에 법흥왕은 매금왕이라 불러요. 그러다가 진흥왕, 법흥왕 말쯤 되면 이제 태왕,
고구려식 태왕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창녕 척병비라 불렀고 순수비는 은밀하게 세 개라고 했죠. 첫 번째 다른 이유는 창녕 순수비는 자연석을 한 거고, 진흥왕 순수비인 뒤에 세 개는 뭐예요? 다듬은 돌이죠. 또 하나는 연대표기가 다릅니다. 뭐예요? 간지라고 아시죠? 여러분 12띠로 하는. 창녕비에는 561년에는 간지를 사용했는데 진흥왕 순수비 세 개는 뭐를 사용해요? 태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당시 연호를 세 개 바치는데 개국, 태창, 홍제로 바꾸게 됩니다. 뭐예요? 우리의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중국 황제와 조선 왕의 제일 큰 차이가 뭐죠? 하나는 황제고 하나 왕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점 뭐겠어요? 시간을 장악하느냐 장악하지 않는. 황제는 시간을 장악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요? 달력을 만듭니다. 조선 왕이 매년 신년 초하루에 중국에 가는 이유는 달력을 받아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달력을 만들 수 있음에도 못 만들어요. 왜? 황제가 가면 안 되거든요. 시간은 황제만.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황제만 가졌던 시간을 여러분 손목에 다 차고 있어요. 그리고 근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호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달력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개국 몇 년인지 뭐 태창 몇 년, 홍제 몇 년 모르지 우리는 알잖아요. 진흥왕 때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561년 이전과 이후의 진흥왕은 달라지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서 황제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광개토왕 굉장히 됩니다. 광개토왕 연호가 뭐죠? 무슨 대왕이죠? 영락대왕이잖아요. 영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국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 학생들 말로 맞짱 뜨는 관계로 가게 됩니다. 예, 진흥왕 순수비에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552년, 568년인가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니까 남천군주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남천군이 568년에 생겨요. 그러면 이 비스는 언제일까요? 568년이 돼야겠죠. 네. 그런데 다른 비석에 비해서 글자 쓰는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뭔가 하니까 나중에 가면 일척 줄여서 일간이라 쓰는데 여기는 다 쓰는 일척간이라고 해서 옛날 방식의 관직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과 새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르는 사람은 뒤시기를 보고 이걸 따르는 사람은 앞시기를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중요한 위에 부분들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모양으로 봐서는 앞시기예요, 뒤시기예요? 뒤시기죠. 그렇지만 아직 저는 답을 안 주겠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창녕비는 쭉 자연스레 글 색인데 여기는 맨 처음에 제목처럼 딱 하고 기자가 나오고 빈칸이 많은데도 요 전에 왕들은 여기다가 다 새기는데 진흥왕 때는 여기서 딱 그치게 됩니다. 이제 제목은 따로 배우게 되고 본문 따로 들어가고 뒤에 나에 충성하는 신하에서 3단 구성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때 만들게 됩니다. 일제시대 사진. 여기서 보면 지금은 하도 미세먼지가 많은데 여기서 보면 인천공항에 비행기 뜨는 것까지 보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왜 여기 왔느냐? 여기서 보면 바닷가와 한강에서 오는 물자의 흐름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곳이. 북한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산이지만 당시로서는 여기에 올라가야지만 서울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북한에 있는 함흥봉궁이라고 해서 이성계를 모신 사당에 있는 원래 참 이성계 살던 곳에 있던 비석이 황초령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황초령하고 중앙진에 있던 것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자, 이 비석은 창녕비를 닮았나요? 북한산 순수비를 닮았나요? 순수비를 닮았습니다. 순수비하고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는 상둥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의미의 순수비는 세 개입니다. 원칙 첫째, 인공으로 다듬어야 된다. 그리고 3단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이런 몇 가지. 그리고 글자도 아까 말한 대로 제목 따로 하고 칸 띄워서 쓰는 한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들이 딱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비, 좁은 의미의 순수비는 3개, 큰 의미는 4개에서 5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예. 김정희가 가서 이제 현판까지 딱 적어주고. 김정희가 쓴 글씨입니다. 요거는 일제시대 때 요 부분이 잊어버렸다가 다시 있을 때 되찾았어. 이제 탁본에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완성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예. 일제시대 때 하나를 찾아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만든 거고요. 완전 상동입니다, 둘이. 이게 마원영비. 예. 여기에 보시면 다른 내용보다도 이 내용입니다. 황제를 칭하게 되고 건호라는 게 달력을 만들게 되고 또 짐은 뭐예요? 짐과 순수라는 것은 다 황제가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진시황이 만든 용어예요. 신라의 임금, 조선의 왕은 그래서 이 글자를 못 써요. 그 다음에 또 린의 종인, 직하인, 리 요게 뭐냐? 왕의 신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대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 하니까 국왕에게 충성하는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집권력이 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도인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왜 그러면 승려를 데리고 갔냐? 도사의 도가 아닙니다. 승려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지친 그 점령당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제 정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석을 보면 단 두 글자지만 도인을 통해가 교화왕, 정복왕 플러스 교화왕의 진흥왕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누구 닮았나요? 진흥왕 순수비 닮았나요?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닮았습니다. 요거 몸, 예, 요거 밑에 없지만 요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의 제일 빠른 금속문입니다. 일본은 8세기가 돼야지 금속물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흥왕 순수비 짝퉁들입니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신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왜? 진흥왕 순수비를 본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하면서 야 우리나라에서는 비석도 세우더라 하니까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동경 근처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주변에 고분군들도 일본식 고분군이지만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한 요 앞에 나온 요거 하나를 위해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었어. 우리는 막 저기 몇십만 년 전에 하나 갖다 놨는데 그 하나를 위해서 박물관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예. 유물 한 점 있는 박물관이에요. 요기 이제 진품입니다. 아까는 랩. 여기에도 우리 것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글자 넉사자에다가 그칠 지자가 돼 있죠. 이 글자는 사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에도 없고 일본 사전에도 없고 전 세계 사전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진흥왕 순수를 뺏긴 건데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광개토왕 호우잖아요. 광, 도적이 보면 여기 있죠. 원래 요거는 이게 뭐죠? 언덕 강자의 이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덕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매산자가 들어가야겠죠. 언덕은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글자를 간략하게 쓰면 요 산자가 요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잘못 뺏긴 거예요. 매산자를 그칠 지자로 잘못 뺏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글자를 다 이해 못한 상태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써요. 또 이해 못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진도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맨 초창기에 여러분은 초등학생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뺏기기 바쁜 거예요. 그 잘 뺏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도 학생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수업할 때 맨 처음에는 광개토 항비 같은 거 뺏기게 해요. 왜?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대로 뺏겨놓은 애가 있고 막 귀찮으니까 이렇게 이거 이제 귀찮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찮다기보다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이해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 자, 제가 왜 보여주는지 알겠죠? 자연석에서 인공으로 가고 그것을 똑같이 뺏겨가서 남은 나라로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가 이렇게 흠파.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은 사전에 안 나오는 글자가 많지만 동아시아의 모범이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5세기에 광개토왕이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깨트리죠.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왜 나중에 신라, 통일신라, 일본에가 영향을 주느냐? 중국이 계속 당송해가지고 가장 거대한 국가 있지만 꿈이 뭐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중국을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앞을 찾아보니 중국을 이긴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진흥왕, 또 앞에 누구예요? 장수왕, 광개토왕입니다. 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을 떠나서라도 그 앞에 영광스러운 것,
중국이라고 하는 선진을 이겨오려고 노력했던 시대를 찾아가게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왠지 기분이 좋지 않나요? 예. 바로 그런 거와 관계를 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진흥왕은 아까 말한 비석을 통해 가지고 맨 처음에 요 적성비입니다. 북쪽으로 쭉 가가지고 요까지 딱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가야를 또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척중에 와서 가야를 딱 위치를 보세요.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강이 끝나고 낙동강에서 남한강으로 가는 어기에 있는 적성비를 딱 세우게 됩니다. 성에 세운 게 아니에요. 강 옆에 세운 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에 있지만, 현실적인 성에 있지만 가다 놓은 게 아니고 강 옆에 있다는 게 더 답입니다. 아까 북한산비도 마찬가지죠. 북한산에 올라가면 고립돼 있지만 북한산 내려보면 강이 어떻게 해요? 예, 인천을 가기 위해, 중국을 가기 위해서 북한산비 세운 거예요. 자, 그렇게 가고 또 하나 이렇게 색깔 달린 게 뭔가, 삼국사기에는 진흥왕이 요까지만 영토를 넓힌 거로 나와 있는데 뜬금없이 두 개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삼국사기를 믿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삼국사 김부식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 이건 뭐냐? 원래 이 두 비석은 여기 있었는데 윤관이 고려시대 때 북쪽으로 가면서 구성을 쌓으면서 옮겼다고 했는데, 그런데 두 개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위치라는 것도 거의 맞고 하기 때문에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짧은 시간에 진흥왕이 이 적에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기록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그 표동입니다. 그거를 이제 비석하고 맞춘 겁니다. 550년경에 소백산으로 진출하면서 고구려의 한강 식군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강유역에 진출해서 555년에 북한산에 올라 신라강연을 확정했는데 아마 그때 북한산비를 만들었다는데 남천군주가 568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때 가서 진짜 세웠는지 안 그러면 다시 10여 년 후에 다시가 세웠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논쟁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 가야 진출하기 전에 561년. 여기 내용 안에는 가야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없지만 그 1년 후에 가야를 완전히 정복하는 거 봐서 관계 있다고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올령 주변에는 568년에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진흥왕 순수비와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무조건 하지 마시고 일단 이걸 보세요. 몇 단이에요? 왠지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사라진 뭔가 없어졌지만 비슷해 보여. 이 비석 모양 보면 비슷하죠? 진흥왕 순수비일까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제 수업이 이런 방식입니다. 아까 마치 외우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순서대로 보여줬잖아요. 얘는 최소한 모양을 보면 누구랑 닮았어요? 북한산 순수비에 닮았는데 왠지 좀 어설프죠? 글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 옛날에는 진흥 순수비 아니라고 했는데 세우려다가 아마 진흥왕이 돌아가신 게 아닌가. 여기 어디 있느냐? 가막산 가보셨나요? 파주에 가시면 가막산이 있습니다. 꼭 올라갔어요. 지금은 저기 등산로를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오늘 강의 듣고 절대 비봉원 가시면 안 돼요. 못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올라가다 못 내려와요. 그래, 중간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는데 내려오면 진짜 힘드니까 아예 올라가지 마시고 그 밑에서 국군하고 북한군이 총삼하던 거기서만 바라보세요. 물론 글자가 안 보인다는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느끼는 게 여기는 가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아까 했던 것들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얘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45분간 강의의 핵심은 뭐냐? 비석이 자연석에서 인공석으로 가게 되고 진흥왕 때는 머릿돌과 몸돌과 받침돌이 있게 돼요. 그 엄청난 발견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저기 선사비 보다가 용막 그려진 거 보다 보면 조잡하지만 진흥왕이 그 생각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면 다음번 단계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 받침돌이 뭐로 바뀌겠어요?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북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몸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아직도 현상금 붙이는 거 아시죠? 북한 사람들이 찾으면. 예. 지금 그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김정희가 올라갔을 때도 이 돌은 아까 말한 북한산 순수비의 머리돌은 깨져 옆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년 전에는 남아 있었어요. 깨져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다시 아마 굴러가 지금 저 밑에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니까 혹시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한 번씩 찾으시면 돈도 그때는 5천만 원인데 지금 한 1억쯤 올랐지 않았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50분에 쉬게 될 테니까. 누군가요? 양직공도 본 적 있나요? 이거 그 양직공도 맞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양직공도는 정본 양직공도, 제일 오래된 양직공도고 이거는 당나라 염리법이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묘사한 겁니다. 양직공도 여러분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번이 있게 됩니다. 원체 유명한 거기 때문에 계속 그림을 그려요. 지금 있는 것도 제일 오래된 것은 송나라 때문이에요. 그만큼 유명한데 521년에 처음으로 삼국 사신 3명이 손을 잡고 중국 양나라에 가게 됩니다. 몇 년도요? 521년. 네, 역시 공부 잘하시는 분 앞에 앉았어요. 왜 중요하냐? 고려와 백제는 그전에도 몇 번 갔지만 신라는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 전진에도 가고 갔지만 남조, 양자강 쪽에는 521년에 처음 가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을 굉장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 사신의 특징이 틀리죠. 어때요? 흰 수염의 등이 어떻습니까? 굽어 있어요. 왜? 고려는 큰 나라가 발전했기 때문에 서로 가고 싶은 거야. 가깝고 하니까. 백제 사신은 어떻게 해요? 40대 중년을 보내게 됩니다. 신라에는 어떻습니까? 20대를 보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울산에서부터 배 타고 올라가면 중국 가기 전에 벌써 이분이 가셨으면 내가 볼 때 도착하기 전에 벌써 그냥 그것도 그러지만 이미 고구려는 노쇠해져 가고 있고 여기는 중간으로 가고 있고 새로 뜨는 나라입니다. 법홍왕 때입니다. 제일 똘똘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을 치면 대학생을 보낸 겁니다. 그러고 너 가서 배워오라고. 그래서 얘가 가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2분 남았습니다만은 자기 신라 울산에서 배가 못 가요. 그래서 걸어가지고 백제 수도 가가지고 백제 사신 배를 빌려 타고 갑니다. 중국말 처음 가니까 중국말 하겠어 못 하겠어요? 못 해요. 그래가지고 백제 이 사람이 인사를 시키는데 재밌습니다. 기록이 나와요. 그 중국 사람한테 인사를 딱 시키는데 얘가 저기 신라라는 나라인데 그 신라는 어떤 나라 했더니 얘 우리나라 속국이라고. 우리한테 조공 바치는 애들하고 딱 신라 사신 얘는 그것도 모르고 맞다고 하고 묻고 막 했는데 나중에 가만 중국말 좀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글을 또 내깁니다. 백제조에다가 또 중국 사실은 그대로 말 듣고 양직공도 옆에 보면 글을 쓰겠는데 속국이라고. 진짜 속국이 아니고 백제인의 입장에서 본. 그런데 이 사람이 건장 돌아온 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했지만 돌아오는 과정에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진짜 복귀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본 것과 대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를 하게 되니까 10분 쉬었다가 이 사람이 와서 진흥왕인데 갑자기 왜 이 사람이 보고 온 게 진흥왕 순수비에 어떻게 반영되고 진흥왕의 역사에 어떻게 반영되고 왜 통일로 갑자기 신라가 그전에 그야말로 중국 말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라인이 뭘 봤는지? 아니 궁금하잖아요 진짜요. 제 생각인데 나이하고 맞춰보면 이 사람이 김무력이 아닌가 싶어요. 김무력이 누구죠? 김무력이 애를 낳아요. 그 이름이 김서연입니다. 그 김서연이 또 애를 하나 낳아요. 누구예요? 김유신이에요. 김무력, 김서연, 김유신 이 세 사람 이름에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죠. 김유신은 중국식 이름일까요? 우리식 이름일까요? 믿을 신자가 들어가니까 왠지 중국풍이죠. 아버지 김서연도 어질 현자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중국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이름은 딱 무력하니까 이름이 무슨 뭐예요? 이 사람 직업 알 수가 있죠. 뭐예요? 장군. 진짜로 무사할 때 무자에다가 힘력자를 써요. 아까 제가 보여줬잖아요. 그 네모 칸에 있던 거 지나가셨죠? 제가 설명 안 한다고 해서.
진짜 이 신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6세기 전반을 살아간 할아버지는 신라식 이름을 사용하다가 아들 손자 데려가면서 이제 중국 문화에 한자 문화가 이제 이해를 하게 돼. 아까 봤죠? 중국 한자를 이해 못해. 우리는 또 덜해. 일본은 어때요? 글자까지 잘못 쓰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보치를 가능성입니다. 거칠부 아니면 김무력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를 보낸 거예요, 신라 왕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데 그냥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고 외워서 올 수 있는 애를 보낸 거예요. 뭘 봤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뉴욕에 간 겁니다. UN 본부에 간 거예요. 남경성입니다. 난징 아시죠? 예, 중국 양나라의 수도인데 이 성은 현재는 명나라 때 거지만 여기 원래 요 주변에 당시에 이런 성이 있었다고 지금 주죠. 이걸 보면 이런 식입니다.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성이 어떻게 해요? 똑바로죠. 진흥왕이 여러분한테 남겨준 것 중에 하나가 좋기도 하면 나쁜 게 뭔가니까 똑바로 살아라. 규격대로 살아라. 통일이 뭔지 아니? 너 그냥 삐뚤삐뚤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쳐준 최초의 왕이에요. 아까 봤죠? 피석도 그냥 산에 있는 거 쓰면 되는데 진흥왕은 막 갈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시켜요. 어느 정도냐 하나가 나중에 되면 이제 집안에 있는 것까지 다 통일시키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됩니다. 왕궁과 수도가 성으로 둘러싸인다고 하죠. 그걸 도성이라고 하게 돼요. 물론 신라는 똑같이 안 받아들이고 주변은 산성을 도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맹활산성, 선도산성, 남산신성 이런 것들이 왕궁을 둘러싸서 전체로 보면 도성을 가지고 만들게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신라는 그 귀족들하고 왕들이 가운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 사는데 중국은 가보니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게 왕은 북쪽에 있고 누가 가운데 있어? 절이 가운데 있는 거야. 부처님이. 좀 이따가 왜 가운데 부처님이 들어오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진흥왕한테 알려줍니다. 아 거기 가보니까 부처님이 가운데 있는데 절묘한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장치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걸 제일 닮은 최초의 비석은 뭐죠? 태종 무열왕 때 만든. 신라인들은 이걸 봤지만 갔다 와서 이 중에 뭘 받아들여요? 이거 만들려고 만들 수 있나요? 이 부분만 받아오게 됩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이 부분을 받아온. 이해되나요? 다 받아온 게 아니고 뭐 딴 말로 하면 기술이 덜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그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흥왕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론 당신은 법황합니다만 이걸 또 비워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걸 제가 보여준 것은 어떤 분들은 외국 답사뿐만 우리나라 답사뿐 이런 모양 좋은 것만 사진 찍고 이런 걸 아는데 꼭 가시면 이런 것들을 보고 오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끼워졌느냐, 진흥왕 순수비는 어떻게 끼웠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박물관에서 했잖아요. 책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박물관에서 이제 했으면 박물관적 사고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보고 광개토왕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자연석 수준 아니죠. 높이가 7m, 정확히 6.4m.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얘들은 물론 굉장히 사있지만 중국에서는 예쁘게 익하고 이러고 있을 때 고구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향한 거게 되는 겁니다. 광개토왕이 한 유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걸 봤지만 내 방식이 어떤 걸 제시하게 되고 달력을 아까 말한 대로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그 덕분에 중국하고 한 200년 싸우다가 결국은 뭐 우리말로 하면 패배했지만 200년 동안 자기 방식으로 산 경험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지금 북한 큰 소리 치는 것도 나는 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번 큰 소리 친 적이 있거든.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굉장히 경쟁 어렵지만 한 이유가 뭐 저는 북한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무덤을 위한 비석이에요. 그 원적을. 그리고 우리 쪽에서 최초로 자기 자랑하고 싶은 비석입니다. 좀 이따가 제가 또 퀴즈 냅니다. 저 비석을 보고 만든 비석을 찾아내라. 이런 것들은.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석과에서 아까와 다른 점은 이건 뭐예요? 진흥왕이 배워왔죠. 뭐예요? 다듬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아까처럼 중국처럼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대한 걸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제 신라에서 이제 고구려 걸 보고 와서 맨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진흥왕으로 가기 위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초의 신라비는 501년 지중왕 때 만들게 됩니다. 어떤 모양인지 상상되시죠? 상상할 수 있나요? 네. 이게 되죠? 지나가 버렸네. 제가 오늘 너무 간략해서 요 세부 글자가 있는데, 근데 모양 여기서 시작할까요? 여기서 시작할까요? 여기서 시작할까요? 여기서 시작할까요? 어디서 시작할까요? 어떤 분들은 비석 어디서 시작한다 하면 여기서 시작한다 그래요. 요거는 영어 쓸 때 쓰는 거고, 한자는 어떻게 사용해요? 오른쪽에서부터. 조선시대 그림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대각선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뭐 그걸 막 저기 안내서에 썼는데 쓸 필요도 없어요. 왜? 당신은 아랍에 가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랍 문자가 똑같습니다. 아랍 문화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유럽에 가면 왼쪽에서 보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시실을 가더라도 유럽 쪽 전시실을 가면 왼쪽으로 다니셔야 되고, 동양권에 가서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다녀요. 물론 요즘은 왼쪽으로 대부분이 많이 바꿨습니다만은 그냥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원리가 있어요. 글자를 여기서 생기는데 여기 서죠? 이래 가면 여기가 낭떠러지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1번 여기까지 딱 쓰고 다시 여기로 해서 쓴다. 2번 여기서부터 제가 요걸 따라서 쓰고, 따라서 쓰다가 중간쯤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고 다시 돌아간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장깨라고 하는 겁니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신라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라인을 하면 좀. 잠깐 아까 제가 답자 이야기했는데 또 재밌다기보다, 자 시골 마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마을 뒷마을 쓰잖아요. 또 윗마을 아랫마을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앞마을 뒷마을일까요? 윗마을 아랫마을일까요? 아니 공간을 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간 이야기 좀 이따 하기 때문에 미리 훈련시키게 됩니다. 서양에 보면 다 앞뒤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앞마을, 뒷마을, 윗마을 다 쓰는데, 여러분 어릴 때를 기억해 보세요. 앞마을이에요, 윗마을이에요, 아랫마을이에요? 안 그러면 윗마을만 했죠. 이게 우리식입니다. 그래서 신라도 마찬가지로 그 말을 가지고 국가를 해서 최초의 지방을 만들게 되는데, 주라고 하는 걸 만들죠. 나중에 한산주 이렇게 해서 만들지만 맨 처음에 주가 딱 2개 있습니다. 무슨 줄까요? 앞주, 뒤줄까요? 윗주, 아랫줄까요? 상주, 하주로 갑니다. 들어보셨죠? 삼국시대는 상주, 하주. 왜 상주?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막 외워요. 상주, 하주. 전주, 후주가 안 되고 왜 상주, 하주인지. 신라인들은 아랫말, 그게 여러분 어릴 때까지 했는데 미국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지금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간이 완전 뒤죽박죽 됐어요. 여기에도 다 역사성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들으셨으니까 장명을 하시더라도 좀 이게 뭔가 좀 맞게끔. 오늘은 주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주소록에 대해서도 그것 가지고 이제 비판도 하고 하는데, 자 이렇게 쭉 서서 가다가 보면 중간에 보니까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못 읽었어. 우리식으로 처음에 학자들이 찾고는, 아니 대충 뭐 띄어쓰기도 안 맞고 이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3년 후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또 자연석이죠. 여기부터 글 써요. 여러분 같았으면 대충 여기서 쓰면 여기까지 끝 맞춰야 되니까 글자 크기 다 조정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쓰기 시작합니다. 또 쓴다. 여기 보니까 덜 끝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다 다시 씁니다. 진짜로. 그래 뒤에도 있어 글자가. 근데 뒤엔 중간에 끝났어. 그러고 나서 이걸 뭐냐? 서울에서 토지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내려준 법전입니다. 그럼 내려줬는데 이제 시골 말해보고 이제 그 촌장한테 너 이제 세우라 하고 갔어. 촌장이 딱 세우고 나서 딱 보니까 누가 빠졌어요, 그게? 자기 이름이 빠진 거야. 근데 왕이 있을 때는 쓰면 돼요, 안 써요? 못 쓰니까 어디다 쓰겠어요? 요 위에다가 쓴, 요 글자 보이죠? 요 위에다가 딱 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어요? 자연석에다가 무 없이 쓰게 되고, 그리고 원래의 목적이 시골에 있는 촌장이든 왕이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등장하게. 예, 그 옆에 이런 무덤입니다. 그 촌장의 무덤일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라토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보여주는 이유는 신라토기를 골라라고는 퀴즈가 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비석과 두 비석의 차이는 20년 차이가 나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앞에 두 개는 보여주자 한 비석의 원리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보여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솟아올라야 되잖아요. 광해토항비 솟아있어를 못했어요. 솟아있죠. 고려는 처음부터 딱 이해한 거예요. 근데 신라의 아까 20년 전 사람은 이해를 못한 거야. 비석이 솟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 돌이나 색이 좋은 데 새기면 되는데 얘는 이해를 정확한 겁니다. 누구 걸 뺏겼어요? 광해토항비를 뺏긴 거 알 수 있죠. 뺏겼다는 말을 들으면 신라인들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광해토항비를 받거나 최소한 충주에 있는 무슨 비? 중원 고려비를 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비석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디 가셔서 글자 읽으려고 노력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못 읽어요. 그 글자 하나 찾아봤자 한자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를, 그러니까 모양을 가지고 오늘부터 제가 한 걸 쓰면 거의 100%다 맞출 110%도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다 같이 못 읽으니까. 그리고 이 내용 다 이해 못해. 왜 이해 못해요? 한문 맨 처음에 이 비석이 봤을 때 한문 잘하는 사람한테 보여줬지만 그 사람이 해석을 못해요. 왜 그렇겠어요? 신라인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여기는 중국 한자로 됐지만 내용은 신라인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라를 공부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한문 잘한다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신라인이 자기 멋대로 만든 글자 어떻게 하겠어? 사전 찾아보니까 없어. 그렇지만 앞뒤로 맞춰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수리 시설도 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준 것은 진흥왕하고 하면 다들 전쟁 이렇게 하는데 순수비가 나올 때까지 율령비 그 다음에 수리 시설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반이 완성돼 가게 돼. 진흥왕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정왕과 큰아버지인 법봉왕이 죽을 고생한 거예요. 진흥왕을 위해서 해준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댐, 지금도 댐 6세기 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35년 댐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단지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여기에 10%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그걸 살렸을 텐데 옛날에는 그걸 몰라요. 이게 6세기 때 만든 게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걸 청제라고. 그래서 비석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순수비까지 가기 위한 것은 이런 비석들을 거쳐야만 가능하게 된 건데 오늘은 이거는 알면 머리 아프니까 자연석에서 네모난 비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세기는 자연석. 진흥왕 순수비 왜 중요하냐? 자연석에서 태종 무일왕비를 가고 있는 중간 단계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진흥왕 입장에서는 50년 만에 그 모양을 만드는 게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이런 식입니다. 이해되나요? 여러분들이 요 비석만, 요건 어디 있죠? 이 모양 안 보시나요? 좀 이따 올라가 보시면 1층 가운데 있는 비석이 이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뭐죠? 밑에 귀부라고 해가지고 용의 머리지만 거북이가 있고 위에 9마리 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9마리 용도 찾아보세요. 그냥 가서 용이 있네 이러지 마시고 9마리 딱 찾아보시고 요 위에 보면 이수라고 하죠. 9마리 용이 엉키는 걸 이수라고 합니다. 이 변화 과정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옷장 하나 더. 이 비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진흥왕 순수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겠죠? 비석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는 통일기에 여기만 주목합니다만은 여기에 비해서는 통일성이 떨어지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통일성이 진전된 진흥왕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부터 진흥왕은 여러분들은 통일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전쟁만 기억하시는데 김유신이 의자왕 가서 무찌르고 소정방이 오고 영계소문이 어떻고 뭐 얼지문덕이 사온 이야기만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토기가 뭐죠? 토기가 뭔가요?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오늘 이 수업에서는 밥그릇이라고. 진흥왕이 얼마나 똑바른 걸 좋아했는지 밥그릇을. 이거는 밥그릇이 여기 밥 담으면 맛있을까요? 뭘 담았을까요? 이거는 물병입니다. 밥을 먹으려면 물과 국이 있어야 돼요. 액체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걸 장경호라고 하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요 범위 안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순수비가 있던 지역 안에
이 그릇인데, 그럼 밥그릇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밥그릇. 네, 뚜껑이 있는 밥그릇입니다. 요게 지금도 남아있죠. 설날하고 추석에서는 제기가 여기서 유래하게. 여기에서는 제사용으로 사용한 거고, 요거는 진짜 밥그릇이고, 요거는 묵과 굴그릇을. 이 중에 본 톡이 있나요? 진흥왕 역사 이야기는 오늘 수업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 톡이 본 적 있나요? 여기서 제일 잘 만든 토기가 뭘까요? 요건 오늘 하지 말고 요 밑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잘 만든 토기가 뭘까요? 예, 비살무늬. 신라에서 제일 큰 무덤 이름이 뭔가요? 외우는 건 잘 아시잖아요. 황남 대총 109m, 어떤 사람 108m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그냥 통일해서 110m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108m 때 109m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1m 줄이냐고. 요 토기가 황남 대총에서 나온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신라에서 제일 큰 무덤 전성기 토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요 토기와 요 토기가 요게 제일 전성기 토기예요. 요 토기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유물 만질 때 실수로 탕 치잖아요. 소리가 쨍 해서 음악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악기라는 사람도 있어요. 깨지지 않습니다. 예, 쨍 소리가 나요. 악기. 우리 악기 소리가 진짜 나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 수출해 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쓴 토기에 비해서 쨍 소리는 악기 소리가 났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일본 토기를 뭐라고 하죠? 서예끼가 신라 말로 새소리가 나는 토기라는 뜻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신라 가야 토기가 왔을 때 쇠쨍 소리가 나는 토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잘 만든 토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떡하나? 죄송합니다. 네. 자, 요것이 5세기 전반톡이고 요것이 6세기 중반톡입니다. 방향성을 딱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행식 분류를 하는데 방향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자연석에서 진흥왕 순수비를 갖다가 선사비로 가는 방향성이들. 방향성이 뭐예요? 뭐가 없어져요? 다리가 없어져요. 또 하나 뭐가 없어져요? 문양이 없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태보네요? 발전적 측면이 있어요. 뭐가 발달했을까요? 한번. 이거는 실은 밥그릇을 사용할 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 길이가 밥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길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다 없애지고 뭐만 남아요? 딱 보면 여러분들이 공깃밥이 얘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아니, 공깃밥 뭐 아주 단순한 것을 여기서 만드는 문양 만들 필요 없으니까 빨리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금방만 만드는 거예요. 얘는 폼지다가 이거 만들다가 한 후에 나가는데 얘는 막 대량 생산이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들 착각이 이 토기들이 집에서 만드는데 집에서는 토기 안 만들어요. 토기는 어디? 공장에서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토기 공장 이야기를 갑자기 진흥왕이 왜 토기 공장이 됐나요? 고령지산농 고분군은 원래 어느 나라였죠? 대가야의 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무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토기가 나왔습니다. 이 토기는 신라토기일까요? 가야토기일까요? 귀엽게 생겼죠? 다 가야토기입니다. 약간 투박하게 생기고 약간 좀 뭐 날카롭게 생긴 건 다 신라. 이 가야토기인데 같이 나온 게 이 토기예요. 이 토기는 누구 토기라고요? 신라토기죠. 왜 같이 나왔을까요? 자,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고분의 연대는 562년 가야가 멸망한 이전이다, 이후다. 1번 이전이다.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왜 이후죠? 신라토기는. 연대는 마지막 유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100년 차이가 나는 유물이 같은 데 들어있습니다. 신라가 정복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아들이 묻어주는데 아버지가 이 무덤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신라한테 점령당했잖아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야 공장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가야 밥그릇에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밥그릇 그것밖에 없어. 근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가야 공장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라 공장 가서 사온 겁니다. 서글픈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다 그런 식인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당신 보고 너 이제 가야 말랑해서 가야 시골의 사람들이 이해하겠어 안 하죠. 근데 단장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밥그릇 깨졌는데 가야 밥그릇이 없어. 어떻게 하면 신라 밥그릇 사와야지 어떻게. 여기 바로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는 가야인으로 살았지만 아들은 가야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이제 신라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삼국 통일됐을 때 백제인과 고구려인의 마음도 그랬다고 생각. 왜? 단장 내가 입을 옷부터가 메이드 인 신라제를 입어야 되니까. 자, 이게뿐만 아니고 신라 사람들 충주 누암리입니다. 아까 말한 충주 고구려 옆입니다. 고구려 땅에다가도 이렇게 신라 무덤에다가 다 막 통일시킵니다. 파주 뭐 전부 뭐 하다못해 고구려 산성이 있던 데가 신라 산성을 샀고 거기다가 깨졌지만 이런 신라식 것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진흥왕이 박물관에 가보시면 바클이 있죠. 신라 바클들이 모양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천차만별이죠. 진흥왕 때 똑같은 거로 다 바꿉니다. 딱 심플합니다. 장식 못하게 합니다. 뭐만 만들어요? 딱 고리 끼는 것만 딱 만들고 나머지를 싹 다 바꿔버리고. 그러고 나서 통일계 이제 화려해진 게 이런 겁니다. 이거 저 중국에서 물론 수배한 겁니다만 신라식으로 만든 도장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생각하면 도장 크면 오래된 것 같죠? 아니에요. 도장이 설락하면 인주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종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거 생겼냐? 아까 나왔죠. 진흥왕 이전에는 대부분의 약속을 없어지지 않고 바에 새겼죠. 이제 종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종이는 찢어 벗어주면 되잖아요. 나는 안 썼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뭘 말해? 그때 이제 등장한 도장입니다. 돌에 새기듯이 종이에다가 이걸 찍음으로써 한 여러분들의 계약서가 최초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겁니다. 이제 돌에 새긴 계약서에서 종이에 새긴 계약서로 이때 이제 전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료의 복장들도 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는 통일기입니다만은 이 시대부터 이제 변화의 시작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니까 진흥왕은 정복한 데다 아까 말했지만 끝이고 도와주는 사람한테 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나 똑같이 고타고는 지금의 560년경에 이제 목관이라고 해서 당시에 종기가 귀하니까 나무에다가도 이렇게 새기게 되고 돌과 나무에 새기게 되는데 고타곤에 사는 일고리촌이 말라 마을에 사는 4인이라는 사람 1사람한테 피를 한숨을 세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1명이나 2명당 피를 세금을 지금 여러분 피하면 안 먹죠. 그런데 당시에는 피가 주식이에요. 그게 조선시대 가면 말한테 먹이다가 지금은 아무도 안 먹는 거로 바뀌었지만 당시에 살은 기조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밥 먹는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뭐냐? 그전에는 주먹구구식이에요. 말 잘 들으면 세금만 안 내도 되고 말 안 듣는 놈은 많이 먹이는데 진흥왕은 정복지에다가 누구나 똑같이 피 한숨을 내게 만듭니다. 또 이게 이제 진흥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그 통일로 가고 있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백제인이든 신라이든 관계없이 나의 순수비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동등하게 해주는. 또 하나는 또 새로운 글자를 만들게 되죠. 이게 패자입니다. 여기 있는 글자죠. 배화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돌석인데 제가 한숨이라고 했죠. 하나는 어디 갔나요? 일이 있어야 될 거 한숨. 하나가 어디 갔죠? 해석을 잘못했나요? 예. 이거 어차피 4시 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지만 어떻게 역사로 접근해가고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도 가서 옆에 있는 설명판을 외워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예. 거기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신라인들은 절묘하게 여러분들 배우 한숨할 때 한자를 뭐 사용해요? 신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신라인이야. 사전에 보니까 돌석자를 딱 써놓고 하나는 돌이라고 써놓고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그 곡식을 재는 단이라고 적었어요. 신라 사람들 특히 저도 대구 출신입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이 바보 같은 놈들 왜 한자를.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진짜 돌과 한섬 두 섬을 구별하는 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간략하게 만들겠어요? 복잡하게 만들겠어요?
간략하게 만듭니다. 중국 애들처럼 진흥왕은 속도전이거든요. 경상도에 있던 작은 나라를 환경도까지 10년 안에 말 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빨라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도적으로. 자, 그래서 한섬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박물관에 지금 전시돼 있나요? 아직은 이제 없어졌나요?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진주 그 박물관에 있는 이정은 실장님이 학예사 때 이거 만들었어. 너무 손재주 좋아가지고 이 글자 읽을 수 있죠. 이 글자 너무 쉬운 글자잖아요. 위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10 이거 입구 보이나요? 요거는요. 팔이라는 것도 있고 들립자도 뭐 쉽죠. 요 글자는 잘 모르겠죠. 여기에 옛날 그 자체로 항아리 옹자입니다. 옹간할 때 옹, 여러분들이 그 장독대 옹자 할 때 옹자가 이거예요. 핵심은 요겁니다. 이 글자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신라를 이해 못할 때 20년 전에 이게 안압지가 이게 월지에서 나온 건데 70년대 이게 발견돼서 어떻게 읽었느냐? 19이봉 10사람 입인 요 안에 10명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이 들어갔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삐침 요게 나중에 잘못 썼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이게 돌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라인들은 요 하나를 생략해 버리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다시 돌아갈까요? 요거는 폐석 두 글자, 중국인들은 두 글자를 읽지만 신라인은 몇 글자를 읽어야 돼요? 세 글자를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피, 한, 섬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또 가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폐일석이라고 읽으면 되나 안 되나? 어떻게 읽어야 돼요? 피, 두, 섬이라고 읽어야 돼요. 중국인들은 한 섬이라고 읽어도 우리는 두 섬, 세 섬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신라인의 심성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식을 가지고 박물관에 오시면 너무 힘들어요. 아까 했잖아요. 외우려고 하면 할 건 너무 많아. 이거 하고 나면 또 저거 외워야 되고 너무 많은데 6세기 신라인들은 초등학생보다 한문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도 한문을 더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물관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의 진명호몽은 뭐냐? 이거 이름 뭐죠? 월성. 요거 이름 뭐죠? 안압지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 뭔가요? 빨리 써야 돼요. 그래야지 50분에 마치고 저는 오늘 다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기 4시까지 가면 여러분들 뭐 하나잖아요. 지금 막 이거 들고 지금. 원리가 다르죠. 하나는 뭐예요? 자른 구형을 이용한 자연적인 거. 이거는 진흥왕 순수비예요. 자로 정확하게 재은 겁니다.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작은 누가 되느냐? 원래 여기에 있던 걸 연락했다 했지만 그게 아니고 신라왕은 1000년 동안 여기에만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통 속에 살아서 가신 거예요. 새로운 문화는 누구한테 줍니까? 여기는 뭐죠? 동궁전입니다. 동궁은 누구죠? 태자에게. 태자도 여기서 자라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여기 죽어야 돼요. 신라가 가진 특성입니다. 중국 문화를 다 가져왔지만 왕은 옛날 집에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흥왕이 이제 여기 있다가 이런 거 지혜가 나가려고 딱 했는데 절묘한 장치가 이제 이때부터 일어나게 돼요. 이걸 항상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든 기찻길입니다. 꼬불랑길이죠. 항상 봅니다만 일제시대 책을 보면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조선시대 꼬불랑길을 직선으로 했다는데 경주를 보면 반대입니다. 직선 보이시나요? 이게 논이지만 하나하나 보면 곡선이지만 전체 보면 뭐예요? 직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이걸 잘 보세요.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지금 직선 곡선이 오늘 회의에서 통일은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직선 라인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이게 통일 신라 시대 아니 삼국시대 6세기 이후의 신라의 길이에요. 이게 일제시대 길입니다.
지금 얘가 45도 각도로 그치 여기가 볼록된 이게 넓게 보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들 요 보이죠? 이 도로도 실은 삼국시대 신라의 길이에요. 일제시대 만든 길이 아닙니다. 예. 특히 황룡사를 보시 그래서 요걸 요렇게 된 요걸 신라인들이 한방이라고 불렀어요. 몇 방이 있었어요? 삼국시대는 360방, 통일시대는 1360방입니다. 그냥 신라를 만든 게 아니고 꼬불랑길을 만든 게 아니고 길을 통한 직선을 그럼 누가 했겠어요? 당연히 누가 시작했겠어요? 진흥왕이 시작합니다. 왜? 여기 있는 왕궁을 가운데 여기 옮겨서 중국식으로 네모 반듯한 걸 지으려고 했더니 용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부처님에게 이 집을 양보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든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죠. 뭐예요? 왕적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왕은 곧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곧 왕이다.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한가운데 부처님에게 양보하는 것 대지에서 부처님에게 경배하지만 사람들에게 딱 지적합니다. 저 부처가 곧 나라고 하는 전룡성왕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 아들들 이름들이 다 뭐예요? 재미나죠. 백반, 정반 해서 부처님의 삼촌 이름들이고 선덕, 덕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유교식이 아니고 불교의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덕다. 자, 그래서 다시 자기는 옛날 집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신라의 중심을 황룡사로 만들어 부처님 했지만 결국 중심이 왕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왜 교화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진흥왕이 가진 게 있는 것. 네. 뭐 나쁜 뜻이라고 하기보다는 왕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편하고자 하는 그러려면 뭐라 해야 돼요? 그 중심지를 다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꼬불랑길이 삼국시대에 있었다면 진흥왕이 있었다면 군대를 이동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폼페이에 있는 도로를 만들겠는데 오늘 그 강의에도 도로를 제가 안 보입니다만 자갈도를 깔고 진흙을 깔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스팔트와 똑같은 도를 만들고 그 길을 신라의 마차가 다니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김유신 장군의 군대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떠날 때 요 앞에 광장에서 여기 광장입니다. 요 앞에 광장에서 열병식을 하고 부처님한테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고 그 군대가 요 길을 따라서 쫙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만든 물론 요건 좀 잘못됐습니다. 요 길이 아마 요 길이 제일 큰 길이었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고 아까 말한 길이 요 길입니다. 신라의 주력군들이 여기서 부처님한테 승리를 기원해 받고 여기서 달려서 한강까지 딱 진출하는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것만. 그래 신라 여기만 만든 게 아니고 대구 이런데 지금 전국에서 발굴을 해보면 직선 도로가 다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누구냐? 진흥왕이죠. 제일 좋은 땅을 부처님에게 바침과 동시에 하는 장치를 만들게 되는. 예. 지금 가보시면 그래서 한가운데 여기만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신라 국보 중에 삼보 중에 만파식석을 제외하고 두 가지인 목탑과 장육존 부처님이 여기 있게 됩니다. 지금은 부처님 없고 그 현상만 이렇게 나타나게, 예, 이렇게 꼽았던 받침대만 이렇게 남아. 예, 여기입니다. 금당. 예. 자, 좀 더 다시 좀 돌아볼까요? 그러면 여기 황룡사가 중심이 되기 전에 신라의 중심은 여기와 자연적인 것과 더불어 여기에 뭐가 있죠? 죽은 자의 공간입니다. 아까 말한 황남대총이 있던 대릉원 같이 무덤들이 여기 이제 조성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삼국 5세기까지의 신라의 중심은 어디냐 하니까 산자의 공간이 아니고 죽은 자의 공간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박물관에 가보시면 대부분 유물들이 다 무덤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이유가 이제 있게 되게 돼요. 그래서 중심이 여기에서 다음 왕궁으로 갔다가 왕궁에 다시 부처님의 세계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은 왕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전면에 나서. 그래서 이분이 순수비에 통해서 나타난 정복왕에다가 불교를 통한 교화왕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진짜 일본 천황처럼 궁궐에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부처님 뒤에서 부처님의 숭배가 곧 자기의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진흥왕에서 태어나고 진평왕, 진덕왕, 선덕왕을 갖춰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분 구조를 만듭니다. 그 구조가 뭐예요? 골품제이고, 골품제 중에서 아까 말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책에 나오잖아요. 성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성골에서 탈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춘추가 탈락하게 됩니다. 원래 김춘추도 성골인데 아버지 그 진지왕이 중간에 요즘 말로 하면 잘려가지고 탈락을 하는 바람에 진골로 강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진흥왕을 중심으로 하는 혈족이 도시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이 중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경주가 중요하고 이 왕궁이 중요한가 하면요, 이것들이 왜 중요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을 여기다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영락대왕인 광개토왕이 왜 중요하냐, 고구려가 세계 중심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21년만 해도 중국말도 못하고 중국을 못해가지고 백제한테 당하고 돌아왔는데 그 3, 40년 동안에 발전을 해가지고 경주 신라를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진흥왕 이전과 이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태조무영의 삼국 통일 이후와 이전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만은 실은 그 중심에 요것들이 있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원래 조상들이 살던 죽음의 공간을 진흥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삶의 공간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럼 무덤은 어디로 갈까요? 절로? 예, 여기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서학동에 가보시면 태종무열왕릉, 아까 말한 비석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누구요? 태조무영왕의 무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흥왕의 무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부처님에게 바친 그 땅 절들을 만드니까 자기 무덤을 위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돌아가신 법호왕부터 시작해서 법호왕, 지정왕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겠죠? 지정왕의 아들? 아니, 진흥왕의 아들? 진지왕. 그 다음에 진평을 해야 되는데 진평은 독립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춘추의 아버지는 문흥대왕을 여기다가 하게 되고 김춘추 집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원래 정통은 진지왕이 폐위되기 때문에 원래 진평왕인데 나중에 김춘추를 중심으로 하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자기 계보로 하게 되게. 또한 태종무라는 거면 두 번째 왜 중요하냐? 오늘 슬라이드 준비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진흥왕이 3단 구성의 네모 반떡한 걸 만들었다면 태종무왕은 뭘 만들었어요? 가운데는 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비석의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뭘 믿습니까? 거북이와 금머리 있던 거와 용이 움트고가 있는 이수라는 이런 개념을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이걸 만들고 나니까 신라의 다음 통일신라는 다 뭐로? 이거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비석의 세 가지. 먼저 오늘 수업은 지금 단장 정리납니다만은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연석을 이용하는 시대에서 진흥왕이 왜 인공적인 똑바른 비석을 만드는지 알 수 있겠죠. 강박관념입니다. 어떤 강박관념? 마을 전체를 바둑판으로만, 여러분 바둑판 똑같습니다. 바둑판은 똑같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지독합니다. 그 바둑판에 보통 한 20집 정도 들어가거든요. 미리 지정을 해줘요.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네. 자, 슬라이드는 지나왔습니다만은 진흥왕의 이렇게 똑바른 것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태종무열왕 때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나라가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신라 하대가 되면 9세기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왕들이 10년도 못 살고 이제 죽게 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가기강이 세해져요. 그러면 아까 말한 바둑판이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유지가 안 되게 되는데, 자, 도로가 보통 여러분 생각했듯이 작은 도로가 아니라 하나가 23m예요. 20m 도로가 넓어지겠어요? 집이 넓어지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국가기관이 할 때는 도로는 국가 거니까 함부로 못 들어오겠죠.
근데 신라하대의 국가 권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집들이 점점 바깥으로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황룡사예요. 황룡사 여러분 나중에 가서 현장 가보시면 1차 담장이 있고 2차 담장, 3차 담장이 있는데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넓어져요. 점점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에 개인은 잘 사라지게 되는데 국가는 반대 현상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세기 기록에 보면 신라가 그 숯불로 밥하는 것들은 8세기가 아니에요. 9세기 이야기예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도리어 밥그릇이 화려해지고 유물이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공적인 게 무너져가고 사적인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도론 줄어드는 현상이 드러나겠는데 그 시작을 연 게 9세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일적인 방식, 직선화 방식은 진흥왕 때부터 시작해가 8세기 말까지 한 200년 정도, 150년에서 200년 정도 이 방식이 이제 신라의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선적이화는 이게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려는 어떤 사회죠? 고려는 다시 곡선적인 사회로 가게 됩니다. 보고 말이지만 얼마나 신라인들이 8세기까지 규격과 비율을 좋아하는가 알 수 있는 게 불국사라든지 석굴암 부처님 보면 똑바로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려정기 부처님 어때요? 우리를 닮았잖아요. 저를 닮았어 이렇게. 예.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또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하여튼 진흥왕은 그 전에 자연과 인간적인 것들을 규격화로 가게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진흥왕은 이걸 자기 혼자 발명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다 앞에 거든 주로 제가 윤물 외에는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불교사 남정규 교수님한테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여기에 보면 제가 안 봐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찾았는 건데 이거는 룸빈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탄생지에 있는 것이 아소카 왕이 참배하고 생긴 석주인데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그냥 가서 통치한 게 뭘 해줘요? 세금, 감력 같은 것 정책을 취해주게 됩니다. 아소카 왕이 진흥왕하고 너무 닮았어요. 아소카 왕은 진흥왕보다 더 지독합니다. 처음 전반기 동안은 지나가는 동안에 초토화시켜서 점령하는 아주 포악한 정복왕이었는데 나중에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백성을 가서 죽였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복을 하다도 적게 죽이고 세금도 그전의 나라보다는 적게 주는 정책을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그 진리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 세운 게 이걸 세우고 글자를 세운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원리가 똑같게 되고 그리고 전국에다가 사찰을 건설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아유광이라고 합니다. 황룡사의 장육종사는 아유광님보다 근데 진흥왕이 더 대단할까요? 덜 대단할까요? 더 대단합니다. 물론 진흥왕이 지어낸 설화이지만 아유광이 인도의 아소카왕이 황금과 철을 가지고 그렇게 불상을 만들었는데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을 타고 흘러와서 울산에 도착해서 그걸 가지고 완성한 게 누구냐? 거대한 몰상 장육상을 완성한 게 진흥왕이라고. 그래서 황룡사이다.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 아니죠. 그렇지만 6세기의 신라인들은 그걸 사실로 믿었던 겁니다. 왜? 경주에 갇혔던 작은 나라를 진흥왕이 넓힌 것을 실제로 봤고 그 왕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실제로 한 게 중요하고 또 있는 사람들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진짜는 아니더라도 일제시대로 치면 좀 더 이제 단위하자면 독립운동할 때 이렇게 보시면 관동군이 30만에서 40만까지 이렇게 하는데 독립군은 실은 자세히 보시면 몇천 명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죠? 그건 왜 중요하냐? 몇백 배의 적과 같이 수십 년을 계속 싸운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끝나버리고 우리는 그냥 저기 러시아가 잘 살겠다 이러다 보면 다시 이 나라는 원하는 건데 몇백 명, 몇천 명이 끓이면 몇십만 명과 싸워가면서 우리가 지었지만 이길 때도 있고 해서 끊임없이 하면 언젠가는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은 현실의 사정이지만 내가 가진 꿈, 그때 오늘 진흥왕 이야기한 겁니다. 신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데 아소카 왕을 쓰면 지금의 인도 거의 대부분이고 또 본받은 사람이 진시황 하면 중국 지금 떵떵을 만들었는데 신라 입장에서 보면 비교가 안 되지만 6세기 신라인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광개토왕, 진시황, 아소카 왕과 같은 왕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 이것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대단한 것이 광개토왕도 못하고 진시황도 못하고 아소카왕도 못한 게 뭐였죠 아까? 아침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마주할 때 밥그릇을 통일시킨 거짓말이고 전국을 동일하게 쫙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진흥왕 생각하게 만들고 이거 누가 만들었지? 진흥왕? 경상도에 그 당시는 하주인 경상도에 사나 경기도에 사는 사람도 신라의 영역이 됐을 때는 적어도 밥은 똑같이 먹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청 생각에서 우리가 말하는 국가가 어떤 건가 진흥왕을 보면 우리가 아는 순수비의 모습은 상청의 이야기, 널리 가서 정복해서 하나로 만드는 통일을 이야기합니다만 진흥왕은 그걸 위해서 하청에 대한 일을 합니다. 누구나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3부 마지막에는 입니다만은 고전의 이제 이야기를 돌아가서 마지막 이야기는 스토리로 가게 되겠습니다. 성왕이 그 한강육을 반틈 나눠 먹었다가 다시 뺏기죠. 그 진흥왕한테.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왕의 주력 부대하고 신라의 주력 부대가 관산성에서 싸우는데 결과는 나중에 신라가 있습니다만 초반에는 신라군이 져요. 소위 말하는 왕경에서 온 주력군은 백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백제 주력군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누구의 군대인가요? 그때 백제는 그전에 고구려나 백제 신라에는 중앙에 있는 주력군의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군대는 훈련도 잘 안 돼서 별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라가 치고 있는데 나타난 게 누구냐? 김부력이 거느린 윗마을 아랫마을이 아니고 새로운 마을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박 대통령이 좋아했잖아요. 새마을 군대인 신주 군대. 진짜 새마을입니다. 신주가 우리말로 하면 새마을. 새마을 군대를 끌고 와서 관산성에 와서 주력군인 백제를 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것도 왕까지 사로를 잡게 됩니다. 그때 더 재밌는 것은 다 신라나 백제나의 주력군의 장군은 다 귀족이겠어 아니겠어? 귀족이죠. 그런데 신주군의 주력 중에 성왕의 목을 자른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마을 이장이 죽이게 됩니다. 그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가 진흥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주고 이 시대에 신라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죽이려고 딱 하니까 성왕이 딱 하는 거예요. 나 자존심 상한다고. 네가 감히 시골 이장이 왕의 날에 목을 칠 수 없다고 딱 하니까 이 시골 이장이 뭐라고 말하냐고 하니까 당신 나라의 법에는 그렇지만 신라의 국법에는 왕이고 누구와의 관계없이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죽일 수 있다고. 신라 똑똑하죠. 신라의 저기 시골 마을 거기는 촌장이 그 정도 실력을 가진 거예요. 김유신의 신주 주력군은 새마을 군대는 더 대단합니다. 장군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원래? 가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력군에 비해서 식량 보급도 다 떨어지고 하는데 뭐예요? 다 식량은 틀림없이 자기 집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이장 떠났을 때 이장 그 아줌마가 밥 사주고 막 했을 겁니다. 보급품도 없는데 신라인이 된 거예요. 신라인 주력군보다 더 신라인이 되고 남은 나라 왕 앞에서 성왕하면 우리로 하면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 앞에서 준우가 안 들고 네 지금 버벅였으니까 나 죽였어 못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성왕이 고개를 뚝 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뭐냐? 백제는 아직도 주력군이 왕정 중심의 중앙군이라면 신라는 이제 멸망한 가야인 그리고 고구려인이었다가 백제인이었다가 다시 마지막에 겨우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에 새로운 신라인인데도 내가 진흥왕의 군대다? 왜 그렇겠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의 답은 아까 말한 대로 아침 세 끼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장군이나 병사나 또 그래서 신라가 삼국 통일한 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아직도 영계소문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영웅의 군대잖아요. 영계소문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고려의 군대를 보면 장수 중심으로 영웅들이 싸우는 전쟁인데 신라는 어떻게 해요?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6, 7세기 보면 대부분이 3년 동안 끌려갔어. 3년 동안 갔는데 나라에서 너 3년 더 해라 6년, 보통 한 9년 하고 돌아와요. 근데 불평을 안 해요. 왜? 국가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삼시세끼를 같이 한 이런 것들이 오늘 교과서에 물론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박물관 가보시면 신라 2시대 제가 금속문도 전시하고 조금은 약간 포맷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거기다가 아까 볼품 없는 토기들을 한 장 가득 채워놨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보기 싫다 없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명품도 감상도 중요하고 하지만 오늘 그 의미를 다 중요하게 변합니다. 특히 그래서 마지막은 아까 처음에 했던 거지만 여기 보면 진흥왕이 단순하게 정복한 게 아닙니다. 사방이라고 돼 있는데 군주, 군사령관들이 사방이에요. 사방하면 동서남북이 아니고 뭐예요? 온 천하를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네 군데 보낸다고 하지만 실은 진흥왕은 이걸 천하로 인식한 거예요. 중국의 천하와 동일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 그래서 진흥왕이 자기가 중심이라는 걸 설정했기 때문에 통일의 중심으로 갈 수 있던 것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신라 진흥왕의 군대는 귀족의 군대가 아니고 똑똑한 놈들의 군대가 아니고 누구나 가서 칼도 없는 창만 들고 있는 평범한 군대지만 통일로 갈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 진흥왕 선수비나는 화려한 한자에 현혹되지 말고 뭐 정복할 때는 업적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까 말한 국토를 균형 있는 발전을 했던 최초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공적을 자기한테 한 게 아니고 누구에 돌리죠? 부처님에게 돌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부처님이야. 전륜성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유물하시는 오늘은 피곤하시니까 빨리 집에 가시고 다음에 방문 오실 때 신라 2실에 가보시면 그냥 지나친 별것 없는 유물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유물들이구나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